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19일 자정이면 2022 카타르 월드컵 우승컵의 주인공이 가려집니다.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냐, 리오넬 메시를 앞세운 아르헨티나냐, 전 세계 이목이 쏠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웃을 승자는 누가 될지 한준희 KBS 축구 해설위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해설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우승컵을 두고 프랑스와 아르헨티나가 맞붙게 됐는데요. 혹시 예상하셨던 대진표입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예. 브라질과 프랑스가 결승에서 만날 확률이 그래도 가장 높지 않느냐라는 예상을 어줍지 않게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브라질이 크로아티아에게 승부차기로 탈락을 하면서부터는 아르헨티나 대 프랑스가 좀 유력하겠다라는 예상을 그때부터는 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는 하지 못했던 매치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공은 둥글다는 생각 정말 많이 하게 돼요. 네네. 브라질이 정말 잘하던데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지금 브라질은 야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의 경기가 이번 대회 들어 브라질이 가장 잘했던 경기거든요. 근데 그러게요. 그런 경기를 하필이면 우리하고 할 때 하고 그 이후에는 또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좀 야속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우리 할 때는 조금 우리 할 때 그렇게 하지 그랬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결승전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건 음바페하고 메시의 맞대결인데요. 뭐 둘이 또 특정한 경쟁을 펼치고 있어서 이 결승전 한 경기에 모든 게 다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대 중반의 메시 선수 그리고 아직 20대 한 초중반에 불과한 이제 음바페 선수의 대결인데 두 선수는 뭐 자타가 고민할 정도로 각 세대를 대표하는 선수이고 특히 리오넬 메시 선수의 경우에는 21세기 최고의 선수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과연 20세기까지 토탈했을 적에 펠레 선수, 마라도나 선수와의 관계가 서열이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정말 세계 지구촌 축구 팬들이 오랜 기간 논쟁을 해왔거든요. 네네. 근데 메시 선수가 이제 펠레, 마라도나보다 확연히 우위에 설 가능성이 이번 월드컵 결승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생긴 셈이고요. 예. 음바페 선수는 그러한 어떤 메시 선배의 영광을 가장 정말 최전방에서 막아야 하는 그러한 어떤 또 사명을 가지고서 프랑스의 공격 천병으로 나서겠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하고 프랑스 누가 우승을 한다 해도 새 역사 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 팀이 모두 여태까지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2차례씩 들어 올렸는데요. 네. 브라질이 5차례, 독일과 이탈리아가 4차례, 그리고 지금까지 3차례 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가 됐든 아르헨티나가 됐든 이번에 우승하는 팀이 마침내 이제 3차례 월드컵 트로피를 거머쥐는 팀으로 등극하겠습니다. 근데 위원님 이거 곤란한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우승팀 어느 쪽 예상하십니까? 메시 선수가 버티고 있고 그리고 메시 선수를 위해서 정말 다른 동료 선수들이 싸우다 죽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르헨티나의 지금 투쟁심과 정신력은 최고조에 올라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선수단의 평균적인 퀄리티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막아내야만 할 선수들의 어떤 숫자 이런 걸 따졌을 때는 그래도 객관적 전력면에서는 프랑스가 다소간 우세하지 않는가라는 예상을 해보겠는데 말씀해 주셨던 대로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정말 월드컵 결승전 같은 승부는 알 수가 없겠습니다. 네. 근데 또 18일 자정에는 3, 4위전이 열리잖아요. 지금 뭐 준결승까지가 모로코 돌풍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모로코가 그런데 돌풍은 뭐 틀림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모로코 선수들을 보시면은 네덜란드라든가 벨기에 프랑스 청소년 대표를 지냈던 선수들이 상당수가 포진하고 있고 또 각 빅리그마다 경험을 지닌 선수들이 모로코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팀을 가족적으로 잘 엮어내는지가 사실은 모로코의 과제였는데 기본적으로는 역량 있는 선수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이 정말 이번에는 가족적으로 똘똘 뭉쳐서 이러한 어떤 성과를 일궈냈으니까 정말 아프리카 축구 역사 그리고 이른바 축구 변방의 역사에 있어서는 크나큰 업적을 모로코가 이번에 쌓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 우승컵 주인공 가리고 이제 곧 막을 내리게 될 텐데요. 현장에서 많은 경기 보셨잖아요. 이번 월드컵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체적인 이번 월드컵의 트렌드는 역시 약간 수비를 우선시하는 견고함을 우선시하는 속에서 역습이라든가 세트플레이라든가 이러한 어떤 유형의 플레이로서 승부를 내는 이른바 실리적인 축구를 표방하는 팀들이 그래도 성적이 좋았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결승에 올라있는 아르헨티나나 프랑스도 호화 멤버이지만 사실은 좀 실리적인 컨셉들이 강한 팀이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돌풍의 모로코 여기에
뭐 17% 점유율로도 우승 후보급들을 꺾었던 뭐 일본 같은 사례들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는 좀 어떤 공격으로 화려하게 주도하는 축구보다는 실리적인 축구들이 좀 득세를 했다. 그리고 화려한 축구의 대명사인 역시 브라질이 조기에 또 탈락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우승 후보였던 스페인과 독일은 아예 또 정말 브라질보다도 허무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역시 실리 축구가 득세했던 이번 월드컵 대회였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시아 3개 나라가 조별리그를 통과한 거, 이것도 좀 이변이라고 할 수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최초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 여기에 아시아연맹 소속인 호주까지 해서 3나라나 16강에 올랐는데요. 예. 이거는 이번에 사실 아시아 국가가 카타르까지 포함해서 6나라가 월드컵 본선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질적인 수준을 과연 아시아 국가들이 담보할 것인가, 이 문제가 경기 대회 전부터 좀 화제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우려를 아주 보기 좋게 아시아 팀들이 물리쳤다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대한민국이라든가 일본, 호주는 물론이거니와 조별리그 비록 통과는 못했어도 사우디아라비아, 이란까지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역시 이제 전 세계 축구에 있어서 완벽한 변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좀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일본 경기 보고 놀라신 분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 선수들이 일본 부럽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요. 이 지원이나 환경 뭐 이런 점에서 우리하고는 좀 차이가 납니까?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 K리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 이제 국내 프로축구를 할 때 관중수 자체가 일본 J리그에 비해서 우리가 3분의 1 수준이고요. 그리고 중계권료 같은 거는 더욱더 차이가 큽니다. 우리나라 중계권료가 K리그 한 몇십억 연간 수준이라고 한다면, 네. 일본은 2천억에 해당하는 액수가 이제 연간 중계권료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네. 이제 뭐 유럽파 선수의 숫자들도 우리보다는 좀 현저하게 일본이 많고, 전체 축구하는 등록 선수 숫자도 우리는 10만 명이 채 안 되는데 일본은 80만 명이 넘고, 프로팀의 숫자도 우리는 이제 창단한 팀까지 해서 25팀인데 일본은 50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체적인 축구 저변, 인프라, 환경 이런 것들이 점점 사실 일본이 우리보다 좀 앞서가는 면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국가대표팀의 선수층을 두텁게 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대표팀 선수들도 뭐 부상 속에서 16강 진출이라는 새 역사를 또 쓰기도 했는데요. 근데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확인한 우리 한국 축구, 위원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이 좋았고 또 어떤 부분에선 좀 아쉬움이 남으셨어요? 예전에 우리 축구가 이렇게 큰 대회에 나올 때는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축구를 펼쳐 보이기보다는 상대가 하는 축구를 최대한 좀 회방 놓자, 방해하자, 이런 컨셉의 축구를 많이 구사를 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벤투 감독이 4년간 갈고 다듬어온 전술적 시스템을 어느 정도 우리가 충분히 보여주면서 월드컵 본선 대회를 치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여태까지와는 정말 다른 내용의 경기를 잘 치르고서 선전을 펼쳤다는 생각이고요. 네. 앞으로도 이러한 어떤 철학적 기반을 계속 밀어붙이기 위해서는 역시 대한축구협회의 중장기적인 비전과 철학들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지금 우리가 이번 대회에서 보여줬던 선전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없으셨어요? 아쉬웠던 대목은 역시 그래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브라질 같은 아주 강력한 공격을 지닌 상대를 만나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한계를 노출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벤투 감독이 만들어 놓은 좋은 시스템 속에서 경기를 하기는 했지만은 그럼에도 여전히 뭐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이강인, 황인범 등을 비롯해서 몇몇 주전 선수들 이외에 전체적인 선수층을 본다면 아까도 잠시 얘기가 나왔던 일본이라든가 다른 또 더 좋은 나라들에 비해서는 역시 선수층이 조금은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충분히 또 개선이 돼야 될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유소년 축구도 좀 키울 필요가 있고 우리 K 프로리그도 좀 더 확장할 필요가 있을 텐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와 일본 프로축구가 우리 K리그와 차이가 좀 크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K리그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뭐 기업뿐만 아니라 또 각 지자체의 또 예산이 수여되어야 되는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네. 사실은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결국은 또 국민적인 합의라든가 국민의 어떤 축구에 대한 성원 같은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게 차기 감독이 누가 되느냐 이건데요.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그 설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대표팀 감독을 선임하는 일은 정말 대한민국 축구의 중장기적인 플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저도 이제 이곳에서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뭐 하마평이 있고 이런 것은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그렇게 정말 지금 딱 떠오르는 인물들 몇 명을 가지고서 단순하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전체적인 이 감독들의 비전과 철학이 어떤지 그리고 주어진 어떤 과제를 어떻게 달성하겠다라는 정밀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을 대한축구협회가 정말 세심하게 검토를 한 이후에 정말 우리가 수능 시험도 보지만은 정말 시험 같은 과정을 거친 이후에 감독을 선임을 해야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은 저는 그리 중요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급작스럽게 세밀한 검토 없이 감독을 결정한다면은 저는 쌍수를 들어서 또 반대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다시 또 외국인 감독을 데리고 와야 되느냐, 아니면 뭐 일본처럼 우리도 좀 우리 그 선수 출신의 감독을 좀 임명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전략이나 전술을 잘 짤 만한 이런 감독을 어떤 조건에 있는 감독을 데려올 것이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새로운 감독에 있어서 가장 1번 조건은 일단 우리 국가대표로 선발돼서 그 감독의 지도를 받아야 될 선수들이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 일본의 선수들이 봤을 적에 이 감독의 교육이나 지도가 만족스러워야만이 결국은 이 감독이 성공적으로 국가대표팀 감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감독에 있어서의 1번 조건은 선수들이 이 감독의 지도와 교육을 만족할 수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정말 수준 높은 클럽들에서 높은 수준의 지도를 받고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이러한 네. 선수들이 대표팀에 모이게 됐을 적에 클럽에서 받는 지도보다 수준 낮은 지도를 받게 된다면 당연히 선수들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선수들의 수준을 충족시키고 만족시켜줄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사실은 저는 앞으로의 감독을 정하는 데 있어서 1순위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예민한 질문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국내 감독들도 네. 외국 프로리그 출신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국내 감독, 그렇죠. 예, 네. 국내 감독도 그런 조건을 충족하는 감독들이 있긴 한 거죠. 저는 외국인이어야만 하느냐, 내국인이어야만 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조건은 좋은 감독이냐, 그렇지 못한 감독이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엄격하고 엄정한 심사 과정을 통해서 내국인일지라도 예를 들어 정말 우리가 원하는 철학과 어떤 능력적인 수준의 결합을 한다면, 결부를 한다면, 그러면은 뭐 내국인이라도 뭐 우리가 차별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우리가 슈플리케 감독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사실은 수준 미달인 감독도 충분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정말 또 아까 선수들에 대한 만족도가 1번 조건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좋은 감독이냐 그렇지 않은 감독이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준희 KBS 축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김성환의 있어야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